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정기검사에서 수천억 원 되는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습니다. 이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이는데 그 관련 내용 권혁세 전 금감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금감원 검사에서 이번에도 한 4천억 원 되는 이 부당대출이 또 이제 적발이 됐는데 이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감독 당국에서 내부 통제도 강화시키고 지난해 책무 구조도도 이렇게 책임을 확실히 이제 하는 그런 구조도도 도입했는데 네. 이게 마음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게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떤 부당 대출이나 금융 사고가 계속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 보면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는데요. 네. 우선 우리 금융권 종사자들의 그 어떤 지급 윤리랄까요? 네. 이 고객의 돈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네. 이 지급 윤리가 조금 요즘 좀 떨어진 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네. 이 또 조직 문화를 할 거예요.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네. 2,200억 넘게 되는 이런 부당 대출이 있었던 것은 네.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조직 문화에 약간 문제가 있다. 오. 이렇게 다른 시중은행들보다는 조금 조직 문화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온정주의 문화가 좀 있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그래서 선진국의 거는 내부 감시가 철저합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휴가를 보내놓고 문제 있는 데는 철저히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은행의 경우에는 직원 동료 간에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내부 감시나 이런 것을. 그래 그런 내부 감시 체계가 좀 이렇게 작동하기가 좀 잘 안 돼 있다.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과주의 그 평가가 단기 성과 위주로 이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어떤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네.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고객에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라든지 미래에 불실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은행에 이번에 발표했을 때 전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 규모가 한 700억이 넘거든요. 네네. 사실 이게 그 좀 이례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금융지주 회장이 막강한 그런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사회라든지 내부의 어떤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더 커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어떤 쇄신을 해야지 제도만 하나만 고친다고 이게 금방 이게 줄어들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도 고쳐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았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은행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보험사 인수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영 평가를 안 좋게 네. 받으면 이 인수도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감독 그 규정에 보면 이제 경영 평가의 그 2등급 현재 우리은행이 금융지주가 2등급인데 네. 그게 5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반영하다 보면 아마 내부 통제가 너무 불실하다 이런 이유로 이게 3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경영평가 3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하는 인수 승인은 금융위에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하는데 네네. 감독원에서 만일에 이게 3등급으로 이제 금융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인수 심사를 할 때 이게 이제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론 100%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떤 그 예외적으로 금융위에서 이것을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예를 들면 자본금 정액이라든지 불실산 처분 같은 어떤 조건을 걸어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경영 실태 평가가 떨어진 회사의 어떤 사업을 승인해 주는 거에 예외적으로 해주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만일에 이게 금융위가 또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 네. 지금 1조 한 5,500억 되는 이 계약이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페널티랄까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그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금융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국부가 1,500억 되는 이게 이제 당국의 인수 승인
안 해주면 그렇게 이제 몰수당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금감원 입장에서는 또 건강한 입장이 있는 거고 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경영평가 등급에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승인까지 안 해줘서 이걸 몰수까지 시켜가지고 국부 유출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그 서로 입장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글쎄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최종 결론은 금융위가 최종 판단을 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권이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4대 금융지주가 번 돈이 한 16조 원이 넘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예, 예. 됐는데 뭐 이러니까 이자 장사 말고는 뭐 한 게 없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예. 사실은 그 뭐 이게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은행이 뭐 이익을 많이 내고 하는 건 은행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좀 저희가 축하해줄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게 내용을 보면 예대 마진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이익을 냈다.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로 해서 벌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은행이 그러면 경영 혁신을 해가 생산성을 높였느냐, 또는 비용을 절감해서 이렇게 이익을 내는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동안에 금융당국에서도 대출 금리 완화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유도도 하고, 또 은행들도 많이 또 상생금도 했지만, 네네. 지난해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2차례나 금리 인하를 하반기 했단 말입니다. 작년 한 해로 봐서 1%를 했지만 네. 3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금리를 대출금을 내렸으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리면 대출금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가상금리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상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 효과가 전혀 없어지고 오히려 부담만 더 크게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금 금리는 예, 기준금리에 비해서 바로 내려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제 그 당국하고 금리를 내려라 해서 최근에는 또 은행들이 조금씩 이제 신한은행부터 필두로 은행들이 금리를 좀 낮추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런 그 사상 최대 이익이 낸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거 가상금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상금리에 무슨 보험료라든지 출연금 이런 걸 아예 법으로 배제시키는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네. 이걸 은행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네. 은행에 뭐 상당히 그 어떤 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금리라는 게 가격 결정인데 이걸 법에서 그걸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차제 가상금리의 결정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지를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서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내리면 네. 그렇게 그에 따라 맞춰서 대출금리가 내려가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방법으로 예.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다른 얘기도 몇 개 짚어보면 예. 지금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지방에 한해서 어떤 그 이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금융당국 입장하고 국토건설부나 이런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아마 지금의 이제 이 지방 미분양이 한 2조 이상 미분양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 부분이 이제 PF의 불실까지 연결되고 네. 전체적으로 내수 시장의 어려움, 내수 경제 어려움을 또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PF 불실과 또 이게 PF에 대출한 금융회사의 불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실제로 때문에 저축은행 연체율도 많이 낮췄죠. 저축은행 네. 같은 소액 금융기관이 PF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에 지방의 그 어떤 대출 규제 DSR 이런 것은 수도권하고 조금 네. 차별을 차등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란 게 서울의 특정 일부 지역만 이렇게 고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값 상승이 되고 있는데 네네.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 둔화로 해서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거든요. 지방은 침체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한다고 해서
그게 뭐 부동산 시장을 집값을 자극할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는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떤 건설 경기를 조금 이렇게 지방에 미분양을 해서 건설 경기를 조금 이렇게 더 이상 침체되지 않게 막고 네네. 그로 인해 금융 부실로까지 PF 부실까지 파급되는 것을 막는 게 오히려 정책적 우선순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방 대출 규제는 조금 차등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이제 다른 예. 국가들에 물리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당연히 크게 떨어질 예. 거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추가 경정 예산 이제 편성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지금 이 추경이 뭐 실제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하면 이게 성장률을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아주 규모 같은 건 이제 서로 그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이제 야당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또 더 추가적으로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환율 문제 때문에 그러다 예.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추경 카드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여야정 협의를 열어가지고 추경 문제를 빨리 논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 추경에서 어떤 규모가 정해지면 그 추경을 또 어디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우선순위로 보면 우선 미국과의 그 관세 정책에 따라 우리가 피해보는 수출업체라든지 또는 지금 AI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네. 또 지방의 어떤 경기 위축 또는 건설 기장 위축 이런 걸 좀 막기 위한 이런 용도를 빨리 해서 쓰면 아무래도 뭐 지금 성장률이 그 트럼프 정부 이후에 수출 타격을 해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떨어질 거로 보는데 네. 최소한 그걸 막는데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